이 지체 없이가 이제 나이롱이에요, 완전히. 예, 지체 없이가 1년 6개월도 지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체 없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체 없이란 그 의미를 정의하자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 진행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아무 말도 한 게 아니야, 이거는. 더 헷갈려, 그냥. 막 이게 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또 사례를 보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1년 6개월까지도 받아씁니다. 뭐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시공자가 엎삭뒤치락해서 도대체 소송을 걸 정신적 여력이 없는 그런 경우. 지체 없이라는 말도 웃겨가지고 2018년 내년부터 하는 거는요, 몇 개월 내에 딱 정해버렸어요. 3개월 내로. 그게 명확하죠. 애당초 법이라는 걸 잘못 만드면은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변호사법에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 품위가 뭐예요? 저는 변호사 품위 없잖아요. 변호사나 막 변호사인데 무슨 품위가 있다고 막 변호사한테 뭐라고 하죠? 품위 없다 우리. 그 법 폐지하라. 품위 없는데 무슨 품위야?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소송을 당한 사람은요, 너네 이 기간 못 지켰지? 막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죠. 버티면 돈을 더 많이 받아라라고 애를 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관리처분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이고, 이 사업시행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 이게 종전자산 평가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이 있고 중간에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이 분양 신청을 할 때 나의 종전자산의 금액을 알고 찍어야 되는데 이때 안 알려주고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관리처분 총회일이죠. 총회일 앞에 한 달 내에 꼭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달. 그러나 분양 신청 보고 다음 날 요 한 1, 2주일 기간 내에 알려줘 버려요. 이거 다 게임 끝나고 알려줘 버리니 환장하지 이거. 알려줘 놓고 약 오르지롱? 약 올라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완전 약 올라가지고 막 소송하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2평이 1,400명, 42평이 700명. 그러면 32평을 막 많이 챙겨주고 42평은 조금 챙겨주고 왜 이랬을까요? 집행부는 빨리 밀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도 대통령 예를 들어서 51%를 뽑는다고 치면 나머지 49%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51%만 하면 되지 뭐. 42평 버리고 32평한테 압도적인 표차로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32평한테 몰아주고 42평 오거나 말거나 그냥 수송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때 종전조건자산 평가를 평가사님들이 합니다. 하여 했는데 평균가만 이제 흉흉하게 이제 소문만 무성하게 왔다 갔다 해요. 조합장은 이미 받아봤다더라. 누구는 안다더라. 납품을 했다더라. 평균가가 얼마더라. 30평. 막 소문만 무성한데 나오지는 않아. 공개는 안 돼. 막 시끌시끌하면 평가사님들이 이제 조합장하고 협의하고 이제 바꿔야 되나? 이거 바꾸면 큰일 나는데 바꾸고 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는데 대부분 소문들은 여러분들 소문들은 연예계에 있는 소문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아닌가요? 정치계에 있는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이죠. 이 재건축 재개발도 소문 상당부분 사실인 것 같아요. 한 70%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따라 대부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다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엑스파일 다. 그래서 이게 조작된다더라. 지금 바꾸고 있다더라. 이런 게 꽤나 사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평가를 하면 빨리 알려줘야지. 안 알려주고 나중에 게임 끝나고 알려주더라. 이건 이제 주택법상의 이제 전혀 다른 주택법상의 매도청구, 주택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나 주택법상의 매도청구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서 그냥 한번 도해해본 건데, 아이고 복잡하지 머리 아파 죽겠네. 헷갈려. 나중에 읽어보시고. 재건축 현금청사는 재판으로 갑니다. 몇 시지? 5시부터 시작했으면 1시간, 한 30분만 더 하다가 좀 잠시 쉬죠. 6시? 7시에 저기 하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돼요. 그때.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이게 그 교재로? 72쪽 보시겠습니다. 재건축 현금 청산 재판입니다. 재개발은 수용 절차죠. 재판 절차, 현금 청산 소송, 그걸 매도 청구라고 하는데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에 미동의한 경우에도 매도 청구 소송 나오고 분양시장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 청구 소송. 분양시장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조사관 이렇게 쓰면 조합 설립했을 때 미동의 시에는요 조합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조합만 매도 청구. 조합이 너 나한테 팔아라라고 소송을 걸 수 있고 미동의자는 너 내 거 사가라는 소송을 못 걸어요. 그런데 사업수행 인가와 관리처분 사이에 있는 분양시장 기간 동안 분양을 하지 않아서 성산자가 된 경우는요 그냥 이 날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의제되기 때문에 누구든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겁니다. 근데 소송을 거는 사람은 임직대 송달료를 내야 되고 내 집이 5억이니까 5억 원어치를 사가라라고 5억에 대한 임직대를 내야 돼요. 그럼 5억에 대한 임직대는 한 200~3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꽤나 돈이 들어요. 게다가 소송을 먼저 거는 사람이 감정인을 신청을 하고 감정료를 또 먼저 내요. 그러니까 감정비가 뭐 5억이면 한 뭐 100만 원 정도 또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한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마인드를 좀 끼신 분은 내가 먼저 소송 거는 게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싸움을 할 때 싸움 끌려가는 것보다 먼저 거는 게 중요해요. 거는 게 더 좋아요. 자기 모양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먼저 거시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죠. 이 판사라는 분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조합이 소송을 거는 게 보통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희는 사람들을 추종질을 해서 먼저 걸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30년 전에 아니 뭐 이런 소송이 다 있네. 판사님 처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꼭 보통 하는 식으로만 해야 됩니까? 특별하게 하면 안 되나요? 위법입니까? 아 이상하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법원선임 감정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조합에서 소송을 알아서 걸 텐데 왜 당신들이 먼저 소송을 거냐는 거죠. 좀 기가 막히더구먼요. 꼭 관례대로만 행동하려는 그 적폐. 짜증나요. 변호사를 하다 보면 변호사는 그 법원과 검찰의 기존 관행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관행이 무슨 필요가 있어? 법이 그잖아. 법 태준 내에서 해야지. 관행 필요 없잖아. 근데 법원 검찰은 자기들만의 관행이 또 중요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자꾸 깨는 게 우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소송 걸어도 됩니다. 요새는 이게 아예 관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구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조합설립 미동의 시의 매도 청구는요 매매 계약이 알 수가 없어. 소장을 조합이 넣어서 그 소장이 도달한 때 그때가 매매 계약 체결이 됩니다. 소장이 도달한 때 매매 계약 체결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분양 신청 기간 지난 다음 날 그냥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니까 누구나 걸 수 있는 거죠. 이미 체결된 매매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거는 거죠.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례 우리가 먼저 소송을 거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판사와 감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3~4년 전에 고생을 했는데 그 뒤로는 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면 돈 내라 우리 돈 달라고 소송을 걸고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명도와 뭐죠? 등기서류를 갖다 주는 게 우리 의무고요. 조합은 매매 대금을 주는 게 의무지 않습니까? 너 20억 내놔 내 집값. 그리고 우리는 집 다 비웠어. 돈 내놔. 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의무의 이행을 다하면 이 사람은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계약에서는요. 내 의무를 다했으면 쟤는 이제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야 네가 매매계약 체결됐잖아. 다 여기서 집 다 비웠고 등기서류 여기 다 있어. 법무사한테 맡겨서 빨리 돈 내놔. 이 순간 얘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를 물게 되는데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15%의 이자예요. 이 15%의 이자를 노리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수한 재건축 재개발을 맞이한 금융투자 기법이죠.
이거 진짜요.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요새 15% 이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20%였어요. 몇 년 전만 20%. 요새 20%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환장을 하고 달려들겠죠? 20% 이자 투자처. 이게 투자처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빠져나오면서 좋다. 에라 연먹이다. 그래서 이걸 이 짓을 하려면 명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집에서 이사 나가야 돼요. 이사 나가고 집 다 비웠어. 등기소리 다 여기서 땅 문서 다 있어. 빨리 돈 내놔. 라고 하려면 최소한 밖에 나가서 전셋집을 구할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죠. 전셋집 한 어디 뭐 한 가족 수에 따라 한 2, 3억짜리라도 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있는 근저당 국가에 다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사 나가요. 그럼 빨리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죠. 나 분양시장 안 했어. 빨리 돈 내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요. 분양시장을 하지 않아서 내 집값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했어요. 이 20억을 증액시키는 감정평가 쪽에서 증액시키는 작업과 이 20억에 대한 이자를 증액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이자가 15%예요. 그래서 1년 지체를 하면은 15%, 20억짜리 15%면 3억입니다. 3억 엄청난 돈이죠. 이걸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걸 증액시키려면 1억 증액시키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근데 이자로서 3억을 증액시키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죠. 자, 이거 소송을 먼저 걸어서 감정인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우리가 감정인을 뭐 만나서 섭외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서 이 20억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빨리 집을 다 비우고 이렇게 해서 이 등기 서류는 법무사한테 맡겨.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변호사 제3자한테는 제가 맡으면 좀 그렇잖아요. 당사자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 다 해놓고 이걸 통지를 해요. 내용증명 발생.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의 이행 제공을 완료했습니다.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이행을 촉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판사한테 판사님 봤죠? 민법상 이렇게 되면 동시이행 관계가 깨지고 이행지체에 빠지죠? 소송상 이행지체는 15% 아닙니까? 라고 발각을 했더니 맞대.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판사들이. 아니, 이 원래 소송상 15% 이행지체는 뭡니까? 어차피 줄 돈을 소송에서 질질 끄는 그 악질적 채무자를 경계하기 위한 거죠. 악질적 채무자 때문에 대한민국 소송 절차가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악질적 채무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드는 징벌적인 15% 이자예요. 그 15% 이자를 여기서 나의 감정액을 실질적으로 증액시키는 도구로 활용을 한 거죠. 이런 활용을 제가 4, 5년 전에 이걸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더니 다들 긴가민가 거 아니지 될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판사들도 뭐야 그러는 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20% 이자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에서 딱 먹히니까 조합은 이제 다행히 조합이 줄 돈이 여력이 없었어요. 참 미묘한 점이 있는데 이게 뭐 다 지나간 투자라는 것도 한번 유행하고 나면 다 알아버려가지고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그걸 따라하면 바보 되잖아요 또. 이미 철이 한번 지나갔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조합 설립, 상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미동이자가 있어요. 미동이. 여기서 이런 소송을 걸어버려. 여기서 반소를 걸어버려. 이쪽에서 소송 걸면 반소 맞받아치면서 집 다 싹 빼오고 돈 20% 내놔. 여기서는 조합은요 판결문을 딱 받으면 그럼 20억? 알았어 줄게. 돈이 없어. 이거 못 주는 거야. 길어지는 거죠. 2년 뒤에 이 돈을 줘. 2년 동안에 40%가 늘어났어요. 설마 했겠죠. 설마라니 법리상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양시청 미신청자들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또 이걸 해. 얘들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업이 관리처분까지 가면요. 거의 사업이 이제 그 청산이 다 그려져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공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쫙 돈을 뿌려요 여기다가. 그래 니네는 빠진 애들 다 돈 다 뿌려. 시공사 보증 쓰고 주보, 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을 받아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가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한 2년 끌었죠. 2년 이자가 나가고 이 사람은 서너 달 이자가 나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변호사님 저 돈 좀 못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좀 저 돈 못 주게 좀 해주세요. 왜 이자 달라고? 아니 언제는 돈 빨리 달라고 하더니 네, 그래서 다 돈을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치 이자를 받아먹는 25일에 2년치 이자면 얼마예요? 20%, 옛날에 20%였는데 8억. 엄청나죠? 요것들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짓들을 많이 하니까 조합도 이제 빨리빨리 돈을 줍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투자는 항상 그래요. 여윳돈이 있어.
자, 이 집 아니고도 이 집을 그대로 텅텅 비워놓고도 딴 데 가서 전세들을 살 수 있는 이런 자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아,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는 굉장한 투자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내가 참 돈 많이 벌어들였는데 청산자도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감정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인 선정 시부터 예민한 주의를 해야 되고 감정인 깊이 그렇습니다. 감정인이 거의 판사입니다. 감정인 사전 신문기를 열어서 감정할 때 재판장님 감정인 먼저 불러세요. 어떤 재판장은요 참 웃겨요. 감정인한테 지 마음대로 시켜버려요. 감정 결과 딱 갖고 와요.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감정인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감정 결과 딱 나와버려요. 그렇게 못하도록 감정인이 감정하기 전에 사전에 불러서 감정사님 이렇게 해서 평가해 주시고 평가 현장 나올 때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고 우리도 다시 만나 뵙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 답사 기일에 양측이 참여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느 감정인이 한 사람하고만 조합 사무실 방문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하고 앉으세요 커피 마시고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판사가 일반 당사자하고 술 먹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 굉장히 문제 커요 이거. 이거 진짜 심각한데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좀 쓰려고 하는데 감정인은 걸어다니는 재판장이다. 재판장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 말이 됩니까? 원고 피고 중에 한 명이 그 짓을 해요. 제가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악을 쓰고 그러면 어떤 판사가 감정인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있었죠 지금까지 다 있어놓고 왜 그러시냐고. 그럴 리가 당연히 있지. 판사도 돈을 받아먹었던 그런 게 있는데 감정인이 통제가 없는데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그냥 엑셀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감정평가를 해버리는 평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천안지원에서는요 47개 구역을 집을 돌아다니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 결과가 2주일 만에 나와버렸어요.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2주일 만에 나와? 아니 자료 어디서 났어? 조합에서 다 받았지. 엑셀 자료 다 받아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했어요. 판사가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평가. 판사가 스스로 계산을 해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원 판사들은 보통 감정 절차에 매우 무심하고 심할 정도로 요구해야 됩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어떤 판사님이 저한테 이런 게 아니 변호사님 이거 이런 식으로까지 재판을 피곤하게 할 필요 있어요? 변호사님 변호사 몇 년 하셨어요? 있다고 질문을 하는 판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15년 했는데 조금 한 건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에 올라오기 이게 조건을 줄여보니까 1년 반 됐더라고요. 당신 신참이구만. 지방에서 이상한 재판이나 하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겨우 재개발적으로 지방에서 좀 했겠지. 좀 했으니까 안다고.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몇 년 전에 하셨는데 내가 그거 묻고 싶어. 5년 전에 하셨죠. 진짜 천지가 뒤바뀌었는데 세상 천지가.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분들은 관행에 사로잡힌 분들이라서 감정인은 재판장이다. 현재 장점은 감정인의 재량은 절대적이므로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를 사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이게 법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판사님도 욕을 많이 하지만 다 보통 업종에서 다 욕을 할 상대 거래처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님들은 입만 열면 변호사 욕하는데 왜냐? 맨날 보는 게 변호사거든. 이분들의 고객은 변호사죠. 그 변호사 몇 기야? 로스쿨이야? 뭐야? 이렇게 실력이 없어? 사건 내용 아는 데서 맨날 입만 열면 변호사 욕을 하신대요. 변호사들이 입만 열면 몇 부 재판장 어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검찰 진짜 다 서로 욕하는 거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한민국 판사분들은 굉장한 엘리트고 대단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게 사고를 치잖아요. 항상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판사, 변호사인데 여기에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감정 결과를 납품하면 이 판사가 어떻게 알아요? 이 감정 결과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대놓고 판사님도 감정인한테 맡기시고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갖고 있는 그걸 잘 가타부터를 명확히 판단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의뢰한 감정인들의 결과를 제출하고 이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서
탄핵을 하겠습니다. 근데 탄핵을 하는데 변호사님 내가 탄핵을 하면요 이 감정이 나와서 뭐라고 답변하면 변호사님 뭘 잘 몰라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감정이란 게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어쩌고 이 말은요 감정인만이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감정인 좀 잠깐 데리고 나와서 당신한테 질문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분은 여기 법정에서 대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변호사의 변론을 보조하는 다른 전문 자격사도 가끔 참여하게 해야 된다. 네. 그거를 하고 싶은데 요즘은요 전문 기술 심리관이라고 해서 판사가 그런 경우는 누군가를 또 한 명 위촉해 와서 이 사람한테 질문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아주 사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과 변호사들이 이 모든 걸 파악하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판사님들 전문 뭐 미술품 감정을 할 때 뭐 독일에서 우리 프랑스에서 불렀다가 감정인을 불렀다가 이제 판사가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측편, 우리 편으로 해서 치열한 공방을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제가 논문 하나 좀 쓸까 하는데 어쨌건 감정인은 절대적인 재판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셔야 이런 점들을 한쪽 당사자 지나치게 장시간 통화하면서 감정 얘기를 논의하는 요새는 감정인하고 통화하면서 막 녹음해서 그 녹음을 재판장에 제출하고 판사가 감정인한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말해? 당신 감정인 목록에서 제외시키겠어? 감정협회에 통보하겠어? 막 그런 판사도 있어요.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약을 쓰니까 판사들도 저 변호사 도대체 왜 저래 하면서도 많은 말은 또 하면 또 감정이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징조입니다. 그동안 너무 느슨했던 거죠. 우리. 대충 했던 거죠. 그다음에요. 감정인이 선정되면 전진 과정은 이 사람이 이 조합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또 검토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요, 이 소속법상 지연이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15% 받아내는 거, 조합 측의 소송을 간소를 하거나 청산자가 먼저 조합 측에 이제 현금전환 소송을 하거나 해서 적당한 시기에 건물 전체를 명도하고 근저당 책임을 변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 서류를 법무사에 맡겨두면 그 시점 이후에는 소속법상 지연이자 15%가 붙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효합니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이건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사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게 등락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조사관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미동의를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조합이 소송을 넣었으면 소장 부분이 송달한 요 시점으로 시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점보다 이제 분양 신청이 있어요. 분양 신청이 있는데 이 시점보다 분양 신청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요 시점에 부동산을 요 가격으로 지금 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분양 신청 기간인데 이 시점에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요 시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양 미신청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 당한 사람들이 이 시점에 조합은 가입을 해요. 가입 가능해요. 조합 설립에 미동의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송 도중에 있는 사람이 사업시행인가 요 시점에 가입 동의서를 뒤늦게 낼 수 있어요. 재건축 표준정관 구조에 써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조합서 가입 동의서를 낼 수 있어요. 나 조합 가입할래. 분양 신청서도 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철회서를 내요. 철회를 하면 요 시점이 돼버려요. 평가 시점이. 기발하죠 아주. 어찌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럼 가입하면 되잖아. 가입했다 또 철회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아마 이럴 사례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어떤 변호사가 이런 걸 했겠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왜 최근에 이게 이제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동안 2008년 9월부터 이게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게 이런 게 있어서 이 시점으로 변경시켜버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분양시장
가입 신청하고 그냥 신청했다가 철회를 딱 해버리니까 조합 변호사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판사도 황당해가지고 하하 참 이거 피고는 왜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거 시점 변경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그냥 가입하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부인하고 쌈나가지고 다시 철회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시군요. 예. 뭐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넣었던 조합설립 미동의로 소송 넣었던 이 원고조합의 참고 원인이 무색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소취를 해버리더라고요. 원고조합에서 소취를 하고 다시 소송 넣으려고. 이 시점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승리한 거예요. 시점이 바뀌어버리죠. 좋았어. 그래서 요걸 소송을 또 다시 진행을 하고 변호사는 사건 하나 착수금 받고 또 사건 하나 또 착수금 받고 또 근데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 근데 여기서 증액된 걸로 여기서 얼마 증액된 거예요? 10% 이렇게 이제 성업옷을 봤는데 아무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의뢰인만 돈 벌면 또 기분이 나쁘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돈이 없다. 그러면 5%로 어디서 조달을 해서 전세집을 얻어라. 그리고 15% 이자 받으면 10% 차익을 먹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실제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님 확실해요? 100%예요? 100%면 내가 돈 이거밖에 안 받겠어? 100%면 뭐 몇천만 원 받지.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나 고시 공부할 때 내가 100% 합격이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일단 확률로 하는 거죠. 항상 소송하려고 하면 확실하냐고 물어봐.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변호사님 자신이 없어요? 뭘 자신이 없어? 당신이 투자를 안 하는구만. 이 세상에 모든 일은 투자예요. 모든 일은 투자. 자, 아까 재개발 이 절차를 이제 재개발로 넘어왔어요. 재개발은 조합에서 청산자, 그냥 미신청자를 상대로 미신청자를 상대로 재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조합만이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합이 재결 신청을 하는데 모든 소유권 박탈은요 그 전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한번 협의해보고 이 협의가 불성립됐다는 확인서를 여기다 써서 집토위의 수용계획 신청을 접수하면 집토위가 하는데 한 2, 3개월 걸립니다. 2, 3개월 걸리면은 수용 재결서가 나오죠. 수용 재결이라는 건요 그냥 판결문이에요. 판결문하고 비슷해요. 수용 신청을 1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 한 3월 10일이면 판결문이 나와요. 재결서가 나와서 송달이 되고 이 재결서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4월 한 20일까지 누구한테 금 얼마,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 거, 당신 거 2억 5천, 3억 5천, 8억, 15억, 1억 5천 다 써 있어요. 건물, 취량물 얼마 다 써 있어요. 이 금액을 조합은 사업 시행자는 4월 20일까지 임의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요. 공탁을 하면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날은 4월 20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4월 18일이나 19일날 수백억을 갖다 공탁을 합니다. 그럼 18일날 공탁한 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라고 하는 요날짜 4월 20일날 일괄적으로 소유권이 딱 넘어가요. 이전 등기 안 해도 넘어갑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해서 4월 20일날 재결서에 써있는 4월 20일날 소유권이 왕창 넘어가요. 다만 공탁은 18일, 19일, 뭐 17일에 할 수도 있죠. 그 날짜 시점별로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이 개시일. 그래서 아까 정확히는 공탁하면 바로 소유권 넘어간다가 아니라 공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공탁한 것을 전제로 수용의 개시일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등기는 확인하는 확인 등기일 뿐이죠. 그래서 원시적 취득이 됩니다. 수용을 하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그 다 말소됩니다. 싸그리 말소되고 이 수용 보상금을 공탁을 하면 그 공탁금에서 쫙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청산해요. 돈 세탁이 아니라 권리 세탁. 이 부동산에 있던 구질구질한 제한들이 있죠.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뭐 있던 거 싸그리 없어져요. 20억 딱 갖다 주고 여기서 다 나눠가지고 이건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뭐죠? 수용하고 경매. 경매가 되면 경매가 낙찰자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싹 찾아가고 이
물건은 깨끗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흠집이 없어요. 깨끗한. 권리 세탁이 되죠. 그런데 수영은 완전히 박살을 내는데 경매는 선순위 권리자는 또 살아남아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게 또 앞에 있는 사람 남아요. 또 재건축에서 매도청은 어떨까요? 재건축에는 그 흠집들,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재건축에서는 그대로 이전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또 재건축에서 또 이상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특수기법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 시점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때 소유권이 바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공탁하면 그 수용의 개시 다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소유권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거의 정지시킬 수가 없고, 토지보상법에 처분 효력의 부정지라고 해서 일단 수용 재결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효력은 정지시킬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뭐냐? 중토위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이게 중단되지는 않는다. 보통은 재판은요 1심, 2심, 3심, 1심 판결이 있으면 항소하거나 상소해버리면 1심 판결이 효력이 스톱돼버려요.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의 신청하거나 소제기했다고 해서 이 지토위의 결정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의 신청과 소제기 이의가 다른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행정소송법상 집행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죠. 아무튼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막 스톱되는 건 아니고 소유권은 바로 넘어갑니다. 지토위에서 중토위로 갈 수도 있고 행정법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바로 행정법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양쪽에 다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쭉쭉쭉 넘어가는데, 감정평가는 조합에서 협의할 때 3개의 감정평가사가, 지토위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 중토위 2개의 감정평가사, 행정법원에서 1개의 감정평가사가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셋, 둘, 하나, 몇 개예요? 셋, 여섯, 8군데의 감정평가사가 동원이 되고, 이 조합에서는 그 조합의 전 단계에서 또 다른 감정평가사들이 있죠. 이 감정평가사, 우리나라에 13개의 우수 감정평가법인이,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 이 평가법인들이 다 여기서 포진을 하고 있어서 이 전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명단 좀 받아보십시다. 그러면 명단을 줍니다. 보면 어디 일감도 무슨 감도 있어. 이 인간들이 이 조합에서 옛날에 무슨 국공유지 평가했던 사람들이잖아. 이거 빼세요. 알았어, 빼요. 자, 여기 한 6군데 총 13인의 위원이 있는데 서울시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변호사 한 2명, 판사 1명, 이런 평가사 한 6명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산 당하는 사람이 다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평가사들이 여기 대형법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걸 좀 다 제거한다고 곤란해. 하지만 곤란해도 결과는 똑같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수용제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조합의 권리입니다. 청산자는 권리가 없어요. 청산자는 나를 빨리 수용하란 말이야. 사업을 하면 빨리 뺏어가. 돈 빨리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이 조합의 멱살을 붙잡고 지토위로 끌고 갈 수가 없고 조합한테 촉구해야 돼요. 빨리 내 걸 수용해줘. 빨리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해. 라고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촉구를 하면 이 촉구서를 조합에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넣어야 돼요. 신청을 안 내면 그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늦어진 지연기간 동안에 이 15% 이자가 또 붙어요. 다시 설명하면 빨리 재개 신청을 넣으라고 촉구해요. 촉구서를 보내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개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60일 넘어서 90일째 재개 신청을 했다. 그러면 30일의 기간 동안 15%의 이자가 붙어요. 원금은 먼저 나중에 여기서 결정되는 금액, 나중에 최종 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15%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 게 그게 또 쏠쏠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변호사들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빨리 이 재결신청 촉구서를 보내세요. 내용증명서를 이쪽으로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요. 양식을 잘 갖춰요. 보내요. 근데 저희 받고도 이거를 안 해요. 안 하면 늦어진 기간만큼 15% 이자인데 그게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조합이 이걸 4년 동안 방치한 경우도 있어요. 조합은 왜 4년 동안 방치하냐? 조합도요,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가 있고
시공사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촉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수용지기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하면 이게 한 3-4달 만에 쇼가 나잖아요. 그래서 300억 주세요라고 결정문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조합은 나 사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300억을 어디서 구해? 못 구하잖아요. 그럼 수용이 실효가 돼버려요. 실효되면 또 실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이거 사업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꽤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4년 5년 길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15% 이자가 붙고 저희 법인에서도 이분들한테 명중경 촉구서를 보내서 조합이 소유성을 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한 3-4년 늦어져서 이분들이 상가 소유자인데 상가 소유자 한 10명을 모으니까 300억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300억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자가 260억. 이자. 20% 이자가 5년 붙으면 100%죠. 근데 20% 이자 하다가 나중에 15%로 바뀌었어요. 20%, 15% 하다 보니까 한 4년 되니까 그 돈이 되는 거죠. 아예 상가 건물, 토지 건물이 300억인데 이자가 260억.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여기서 이제 조합에서 뭘 터져가지고 지연 이자 260억 중 한 50억만 일단 찾아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260부터 다 공탁을 했어요. 공탁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00억 플러스 260억, 560을 다 공사를 하고 그 중에서 한 200억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300억짜리가 260억이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일 잘했죠. 이자 많이 붙었죠. 그랬더니 변호사님 그런데 이자는 많이 붙었는데 이 300억 원가가 좀 조금 나와서요. 뭐라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거지 결국은 이자가 그 원본 늘려준 거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올드 패션드가 됐어요. 철 지나가지고 조합이 다 알아서 이제 이게 촉구서가 들어오면 곧바로 신청을 넣어버려요. 이건 재미없잖아요. 괜히 내 발등을 찍어서 빨리 쫓겨나는 거죠. 빨리 수용해가 했더니 알았다 하고 딱 했던 3개월 만에 끝내서 나가 공탁해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고소를 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조합 측에서 조합 측이었어요. 또 다른 조합에서는 촉구서가 들어왔어요. 조합에서 신속하게 조합장이 빨리 넣어버렸어요. 3개월 만에 딱 나오니까 공탁을 딱 했어요. 빨리 나가 그러니까 왜 나가? 돈 더 줘. 니네가 조속재결 신청 청구를 해서 한 거잖아. 근데 왜 안 나가? 그래가지고 안 나갔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어요. 이 검사가 아까 말했듯이 검사가 당황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있잖아요. 판결문 그렇게 다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막 왜 우리를 쫓겨내느냐? 니네가 하자고 했잖아. 지금 아주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니네가 하자고 했잖아. 이 사람들이 말 잘 못하는 게 꼭 이럴 때 이제 외부에다가 투입되죠. 그 현지의 세입자나 이 사람의 기둥서방인 사람이 한 명 와가지고 자기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구청이 쫓아와요. 구청에서 이제 회의를 하죠. 구청이 이제 도시구청이 영업 세입자 무슨 사람들의 대표, 조합 측, 조합 변호사다. 막 돈 달라 그런 데가 당신은 근데 여기 조합은 맞아요? 조합은 아니고 세입자 맞아요? 세입자 아니죠. 남편 진짜 남편 맞아요? 아니 당신 말이야 변호사가 좀 진짜 남편 맞냐고 막 멱살 먹고 싸움 할 뻔했어요. 사실상의 남편 같은데 사실상의 남편이 아니라 거기 꾼도 있어요. 꾼들도 그걸 해서 전철연, 빈철연 뭐만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안타까운 분도 많고 꾼도 있고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요새는 애매해요.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뭐죠? 조합만이 신청한다. 이 사람은 이제 촉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지연되면 15% 이자가 붙는다. 옛날에는 많이 해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다고 하는데 요새는 잘 안 된다. 그래서 평가를 여러 번 하는데 여기서는요 개발 이익이 배제된 평가. 그래서 시가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쫓겨나야 되느냐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이자나 이런 걸 통해서 묶어주기도 하고 하죠. 이주정착금, 영업손실보상 이런 거 하고. 저희는 변호사로서 조합 측 사업 시행자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리하기도 하는데 이쪽에서 이미 뜬머리 맞고 저쪽에서 이미 뜬머리 맞고 항상 그래 보여요. 그런데 판사님들 하는 말은 그렇죠. 판사님들 최고의 그 고민은 여기 들으면 여기 말이 많고 여기 들으면 여기 말이 많아요. 왜냐 다 뭔가 진실을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확대를 시켜야 하는 거죠.
뭔가 얘기를 할 때 완전한 거짓말은 없다는 거죠. 일말의 진실을 가지고 부풀려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침소봉대 하니까 그래서 균형수를 잡아서 너도 맞고 너도 맞지만 얘가 좀 더 맞구나. 그러면 네 말이 20% 맞고 네 말이 60%, 네 말이 40% 맞으면 6대4로 승패를 나눠주면 참 좋겠지만 6대4이지만 100대0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6대4인 경우는 이제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6대4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7대3, 여기는 55대45, 여기는 거꾸로 6대4로 생각하니까 그 수치가 또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골치 아프고 수용자결 절차에 들어가 있는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협의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종전과 종후가 있어요. 이거는 종전 종후는요.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결국에 가서는 신축 건축물을 그냥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평가이죠. 그런데 나 이런 거 안 해. 나 빠져나올래. 그래서 옛날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줘. 이거는요. 종전평가와는 좀 다르죠. 이거는 내부에서 총 7천억 중에 25억이면 이게 비율이 중요한 반면에 나는 절대 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르죠. 하지만 조합에서는 일단 종전가로 너 이거 바꿔 떠날래? 그러니까 종전가는요 실제 시세보다는 좀 밑으로 밟아주는 좀 짜게 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걸 보니까 시세가 25억이면요 종전가는 한 20억을 좀 낮춰놔야 합니다. 근데 시세가 25억인데 종전가 25억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요 시세네? 나 그 돈 받고 나갈래. 라고 다 이탈을 해버려요. 아 이거 골치 아픈데 그냥 그 돈을 줘. 그냥 현찰로 줘. 근데 이걸 좀 낮춰놓으면 잘 안 나가요. 20억이야? 나 25억인 줄 알았는데 그럼 내가 만약 이탈하면 20억만 받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못 나가죠. 그리고 나갔을 때도 조합에서는 이게 20억짜리거든요 라고 이게 이 종전자산 평가액을 제시해버리면 이쪽에 여기서 새로운 평가를 할 때 그래 20억인가? 라고 자꾸 여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낮춰버리면 이익이 많이 나와서 세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낮추진 않지만 적당히 둘러주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과 이거는 전혀 보상평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낮춰놔야 이탈자가 적어지고 설사 이탈하더라도 그 사람의 금액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 관계를 차단하고 이 자체의 독자적인 시가를 평가해달라라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평가사를 동원해서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평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게 훨씬 나아요. 뭐든지요 돈 써서 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용 써서 하지 말고. 그런데 돈을 써서 누군가를 전문가를 고용해서 총대비를 고용해서 하려면은 돈이 최소한 1, 200, 300, 5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런 5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려면 내 자산 가치는 최소한 3, 4억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강북 지역이나 이런 시골 쪽 보면 자산 가치가 채무 다 빼고 1억 이런 경우 있어요. 순자산이 1억인데 500만 원 변호사 내세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보통 다 모아오세요. 1인당 80만 원 해드릴 테니까 30만 모아오세요. 이렇게는 가능한 거. 그래서 최소한의 변호사 보수 300만 원, 500만 원을 제시할 정도 되려면 그 사람이 순자산은 3억, 한 5억은 돼야지. 저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투자해? 내가 그 정도는 땄다고는 해드릴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협의 시 제시되는 종전평가 금액은 사실상 보상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제 경험치입니다. 아까 여기서 3명의 평가사가 있는데 구청 추천 1인, 조합 추천 1인,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추천 1인의 평가사가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선정하는 평가사인데 3인의 평가사가 모여서 금액을 만들고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골 때리는 게 우리들이 선정해서 추천하는 평가사의 월급을 수수료를 조합해서 줘.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들이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아무래도 이제 돈 받은 사람은 이쪽 측에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돈을 조합해서 내니까 웃기죠. 그럼 당신들이 돈을 내. 그래야지 당신들이 이익이 좀 더 보존이 돼. 그러면 또 안 되죠. 웃겨요 아주. 원래 세상은 월급 웃긴 거예요. 그런 거죠.
보완만 할 수 있다. 아까 이거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토지 수용위원회 감정 결정 문제점은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3개월 정도 되고 시행자 측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토지 수용이고 여기에다가도 계속 저희 청산 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보면 양심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 감정평가를 선정은요 모든 업종에도 변호사 평가 중에서 평가사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기꾼은 꼭 있어요. 후원장담은 모든 사기꾼의 공통점이다. 실력 있는 사람은 절대 장담하지 않아요. 해당 업계의 진정한 전문가인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죠. 행정법원 판사하면 행정재판의 전문가인가요? 알고 보니까 운전면허 심판만 하고 다른 행정사 하나도 몰라. 그런 사람 행정법원 판사 많아요. 난민 사건만 해야 됩니다. 8인국 이런 사람들 나 중국하면 죽어요. 나 여기서 안미시장 받아주세요. 그런 것만 한 행정법원에서 했어요. 행정재판 전문가 아니죠. 잘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장담을 하기를 원하죠. 변호사님 확실하죠? 맞죠? 자신 있죠? 강요를 해요. 나중에 변호사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뭐라고 하죠. 나중에 자기가 강요하고 그런 거 맞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식사를 하시고 7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다가 그런 일도 있고요. 아무튼 가집행을 이렇게 하는데 가집행을 하려면은 판결문이 송달이 돼야 돼. 1심 판결에 패소했어. 근데 패소 판결이 딱 떠서 그럼 패소 판결이 딱 뜨는 순간 변호사는 이 피고의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해버려요. 사임계를 왜 제출하냐? 피고 변호사 사무실로 전자문서가 송달되어 오니까 그 문서를 받지 않게 돼요. 판결문을 받아버려야 가집행이 돼요. 판결문이 송달돼야 가집행문이 나오니까 가집행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사임. 나 그 사건 다 안 맡아. 판결 선고 직후에 사임해버려. 그러면 이 판결문은 본인한테 가야 돼요. 본인한테 가면 본인대로 잘 받지 말라고 해요. 본인 안 받아. 본인한테 송달이 돼야 돼. 돼야지 가집행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수가 있고 그런 방법도 하고 결국 송달이 됐어. 그럼 좀 있으면 가집행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집행정지 신청해서 이게 내가 왜 이사를 가면 안 되는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또 판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받아줘요. 그럼 조합은 또 꺼이꺼이 넘어가죠. 항소심 끝나면 또 6개월 또 걸리는데 이걸 집행정지 걸렸으면 어떡하지? 난리치죠. 이 집행정지를 먼저 거느냐 가집행을 먼저 하느냐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늘상 해본 변호사들만 알지 부장판사 검사 출신의 20몇 년 이런 법조 경력 이분들한테 이런 거 맡겨놓으면요 이게 왜 이러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안 그랬죠. 그래서 1년 2년 사이에 다 상황이 바뀌는데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다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항상 이런 일도 있다. 가집행이 실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성 단행 가처분 그런 거 넘어가십시다. 재소전화 여기 제가 넘어가죠. 이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에는요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소유자 중에는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이주민 수령해서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나 신청을 했지만 종전자산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해서 관리처분에 일부 취소소송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조합장, 조합 임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해.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 그러면 분양 신청 포기할 거야? 아니야. 그래도 새 건물을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개기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은요 가격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재개발 도와는 기토이중토 행정성, 재건축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안 나가죠. 나 이사 못 나가. 돈 내라. 돈 더 많이 줘. 이거 갖고 안 돼. 버팁니다. 이 사람들이 버티죠. 버티고 상가 세입자들이 많이 버티죠. 주택은요 이사 나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 살고 있는 집 있죠. 너 여기 살지 마. 딴 데 살아 그러면 피곤하죠. 하지만 이사 가도 별 문제는 없어요. 생계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당신 직장 잠시 옮겨야 되겠는데 직장 나와 퇴직
죽는 거잖아요, 퇴직. 이 상가는요, 이 상가에 부신다고 하면 이 직장 잘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딴 데 어디 가서 좌판을 깔지?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극렬 반대합니다, 상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4개월분을 주고, 상가 영업손실보상금, 집토의 중토의 행정소 이것도 이제 사용재개를 합니다. 주거세입자는요, 재건축 재개발하기 한참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약 1,400만 원, 1,6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한참 전부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런 각종 보상금이 나가고 이 밑에 있는 세 분들은 되게 열심히 계기죠. 못 나가. 그러면 영사들은 가차없이 또 명도소송하고 옛날에 사찰 과정도 있으면 밀어붙입니다. 서로 밀어붙이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럼 이렇게까지 하지 어떻게까지 하느냐. 이건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 상대로 한 강의이고요. 명도 소송을 할 때는 점유의존 금지 가처분. 명도 피고 여러분이 조합원이나 세입자인데 소송을 당했어. 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집행관이 집에 딱지 붙여 와요. 이게 뭐야? 그러고 정신없이 전화가 와요. 이게 딱지는 명도 소송을 할 테니까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지 말라는 딱지예요. 그냥 붙여놓고 가라고 하세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집행관들은 딱지를 붙일 때 기분 안 나쁘도록 테레비에도 딱지를 붙입니다. 테레비 이제 동산 집행하려고 테레비 딱지를 앞에다 안 붙이고 뒤에다 붙여주시죠. 이렇게 볼 때마다 테레비 볼 때마다 기분 나쁘니까 뒤에다 딱딱딱 붙여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거부하면 문 따고 들어옵니다. 물 증인을 한 2명 세우고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와요. 그게 법적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 있어요. 있으니까 제발 참으시라고. 법 있다니까. 대한민국에 남의 땅을 어떻게 뺏어? 있다니까요 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도시정법. 그래? 되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집이 등기부상 주소가 미국 콜로라도 무슨 에버니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뭔 일이냐 이게 이 대한민국 저기 선생님 이 땅 몇 년간 소유하고 계셨습니까? 한 120년 됐지. 120년 막 선조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여기 살았대. 그 땅을 뺏기려니까 화나는 거죠. 뺏깁니다. 그거 뺏기려고.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은 마피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의 등가죽을 뺏겨라. 심하죠. 심한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건설은 힘없는 사람의 돈을 뺏어서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어떤 조합은 이익을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 조합원들이 나눠주는 아주 선량한 정책을 펴니다. 어떤 조합은. 그리고 어떤 조합은 가차없이 빼서 그냥 주변에 주지마 내쫓아 아주 악랄하게 해요. 이득이 많이 남죠. 악랄하게 하면 이득이 많이 남아요. 그 명품 아파트가 됩니다. 여기는 거만거만 아파트가 돼요. 이 처절한 이 현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랄한 이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용두산 사태 나고 그러다가 이 조합이 그러다가 결국 막 중간에 빠져지고 조합이 안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만고만하게 나눠주는 아파트는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극단을 향해 치닫죠. 이득을 막 칩니다. 막 자빠져버리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명도 소송에서 조합이 소유자나 임차인한테 명도해. 그러면 이 사람들 보증금 내놔. 보증금은 사실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조합이 대신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나중에 청구해 들어요. 보증금 내놔, 수용보상금 내놔. 이 각종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돈 있죠. 모든 걸 받아야만 나갑니다. 받기 전에는 안 나갈 권리가 있어요. 받아 나가야 됩니다. 추가부담금 계산 아까 요거 오늘 했죠.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건 종전자산이 아까 7천억이라고 했을 때 사업 완료 후에 총수익 1조 700억이죠. 총 사업비 3천억을 빼면은 얼마죠? 이게 1조 700억에서 3천억 빼면 1조 700억입니다. 이 밑에는 분모는 1조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107%. 여기 분모가 여기가 7천억이었구나. 7천억 1조 700억에서 3천억 빼면은 7,700억. 그래서 비례율은 110%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게 10%라는 나왔어요. 그럼 추가 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사업 매몰 비용. 사업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7시 반에 시작했죠. 사업하다가 중단하는 데가 간혹 강북 지역에 있고요. 자, 사업하다가 중단한다는 건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사업 한참 벌다 안 해버립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은 수술대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하다가 수술 안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다시 봉합해요 그냥. 수술을 깨끗이 끝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둘러 좀 덮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러면 조합이 조사관, 조합사진 사업시행인가 관찰인데 한 사업시행인가쯤에 와다가 여기는 하면 안 되겠네. 이 사업성이 없어서 못해요. 또는 시공사가 뭐 부도가 났다든지 조합장이 뭐가 깜빵에 갔다든지 새로운 조합장이 될 사람이 없다든지 그리고 법원에서 관선 조합장 변호사가 관선 조합장으로 낙하산으로 왔는데 이 변호사는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도 없어. 그냥 나는 사태 봉합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사업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출구 전략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는데 그동안 쓴 돈이 시공사에서 빌려 쓴 돈이 100억. 이 100억을 전 조합원이 나눠서 갚아야 되겠죠. 100억이면은 100명이면은 조합원이 100명이면 1인당 1억씩 갚아야 되고 500명이면 1인당 2천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0억이면 선조합원 500명이죠. 1인당 2천만 원씩 갚으면 되나요? 100억이 100명이면 1인당 1억이고 500명이 2천만 원 맞네요. 제 생각으로는 2천만 원씩 돈 걷어 그래서 2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100억 만들어서 시공사 주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2천만 원 안 되죠. 사람들이 죽어다 20만 원도 안 내. 차라리 2천만 원 내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에이 끝내버려 하지 말자 이대로 살자 하면 그냥 집 조금 수선해서 살면 되는데 2천만 원 안 내요. 그러면 시공사는 열받죠. 100억을 내가 그냥 꽂았는데 100억을 조합에 빌려줬죠. 연대보증 해놨잖아. 조합 이만 선거합니다. 연대보증.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보증 설 때는 이게 뭐야? 그냥 형식상으로 한다고 했더니 뭐야? 세상에 형식이 어딨어요? 형식상으로 할 거면 안 쓰면 되지. 썼단 말이죠. 들어와요. 소송 들어와서 한 10명 정도가 줄줄이 굴비역지 엮여가지고 소송 들어오죠. 피고 1 조합, 피고 2, 3, 4, 5, 6 조합은 무자력,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털려요. 완전 털립니다. 털리면 이 사람들이 또 여기다 청구해야죠. 여기다 청구가 잘 안 돼요. 청구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되더라도 500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 어디가 있어? 어디 지방 사는 사람, 거제도 사는 사람도 있고 난리야. 막 세 내놓고 가 있고 미국 가 있고 막 이러죠. 1인당 얼마를 청구해요? 1인당 뭐 10명이면 1인당 여기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청구해야 돼. 200만 원 청구하려고 여기다 경매하고 그래? 안 돼요, 그것도. 피곤해. 이 사람들 막 거기 미치려고 해서 한 달에 막 할복자 살한다고 막 배 찌르고 막 서울시 가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박원순 나와 막 해가지고 결국 무마가 돼서 어떤 건설사에서는 그래 그러면 니네 청구액의 20분의 1만 내고 끝내. 돈 작출해가지고 한 5억 작출해서 내고 그냥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5억을 어디서 모아가지고 내고 다른 임원들 9명한테 돈 달라고 하면 또 다 도망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건설사는 자기가 100억을 투하했으면 한 20억 받고 끝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나 안 받을게 이렇게 포기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둘이 들어왔는데 삼성하고 뭐 대우가 들어왔는데 대우는 악사같이 청구하는데 삼성은 청구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 삼성은 청구 안 하는데 니네 왜 청구하냐 막 대모하고 하다가 1인당 800만 원씩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시공사도 현장 소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짤리 희생해서 여기다가 엄한 데다가 100억 투자했다가 이 사업 끝까지 안 가니까 자기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소송을 넣어야지. 회사에다가 보여주려면 소송을 넣었는데 끝까지 했는데 상무님, 대표이사님 했는데 안 되는데요. 갑자기 민원이 나오고 큰일 난데 회사 이미지 떨어지고 보여준 다음에 소송만 합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포기하는 건설사도 있고 끝까지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